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거 안정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건데요. 유례없는 제도인 만큼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다주택자의 매각 시한은 오늘로 끝납니다.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 토론해보겠습니다. 의견이나 궁금증 문자 샵 3698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최양수 건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임대차 3법 중에서 두 가지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빨리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법안이 나와서 국무회의 흔히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특히 이제 네. 이런 부동산 관련된 법률들은 소급표를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6개월 뒤에 한다든가 1년 뒤에 한다든가 네. 3개월 뒤에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정부가 이런 그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사실은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인터벌이 짧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국무회의 거쳐서 이제 시행일까지 그러니까 신속하게 네.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건 맞습니다. 이것은 이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하고도 비교를 해도 예. 상당히 신속하게 시행이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소급 입법 때문에 보통의 법이 6개월이나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 법은 지금 소급 입법 문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제기됐는데 네. 결국 그런 문제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밀어붙인 거죠?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당정에서는 아마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버리면 아마도 그 신규 임대차 계약하는 그러한 그 와중에 전세 가격을 굉장히 많이 업을 해서 그러니까 네. 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체결된 계약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좀 막는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사회적 혼란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전세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오르니까 이걸 하루 빨리 시행을 해서 그리고 거의 소급까지 시행을 해서 전세 가격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도 때문에 저는 뜸을 안 주고 그냥 바로 시행한 것이라고 보는 네. 거고요. 법률적으로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소급 입법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저는 앞으로 많은 법적인 분쟁이 따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계약을 빠르면 2년 전에 거의 2년 전에 했던 그런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에는 보증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들이 이미 다 설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시행령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는 소급 입법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좀 많은 어떤 소송 문제가 저는 따를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건 일단 법원이 해결할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저는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얼굴이 붉혀지는 일을 이번 일 때문에 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소급하지 않고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겠다라고 하면 다 알고 들어가는 것이고 시행이 몇 달 뒤에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가 별로 없는데 네. 저 소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다 저는 생각하고 네. 이렇게 서둘러 정부가 한 것은 급격하게 오르는 전세 가격을 서둘러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이게 잡힐 것이냐? 이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안 잡힌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오늘 실시를 하든 소급 실시하든 전세를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경제적인 어떤 잠재적인 손해 네. 또는 잠재적인 그 기회 비용 이것을 만회하는 것을 새로운 계약에서 전부 다 또 얹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2, 3년의 텀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최저 5%까지 올리는 이번에 네. 한도가 5%니까 오히려 5%까지는 아주 빠르게 올리면서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임대 가격을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이제 최 교수님하고 상의해 봐야 되죠. 네.
네, 최 교수님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2+2년, 4년이 지난 후에 네. 그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 세입자를 받기 전에 네. 5%가 아니라 뭐 정말 시장의 가격을 훨씬 윗두는 가격을 부른다 하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그때 전세 가격이 이미 치솟으려고 준비를 한 상태라면 막기가 어렵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고요. 또 이번에 그 이야기된 것들 중에 여러 지역들을 보면 한 2년 전에 전세 가격보다도 이제 배 이상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원래 있었던 원계약에서는 이제 그 현재 신규 계약을 한다면 이제 배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올리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갱신하는데 5% 정도만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뭐 한 4년 뒤에 아니면 네. 뭐 폭등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약간 한 4년 정도 유보를 하다가 4년 뒤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아니, 있거든요. 4년까지 갈 것도 없이 네. 가장 빨리 오는 건 이론적으로는 2년 후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한 번 네. 갱신하니까 네. 오늘 갱신하면 이제 2년 후부터 네. 예상치 못한 또 폭등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현재로서는 이제 이번에 원래 있었던 원계약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건 2년밖에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신규 계약하는 경우에는 4년이 맞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소급 입법에 어떤 논란이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벌써 전세가 예. 폭등이 이제 우려가 되어서 4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뭐 어떤 바람직한 아니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점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께서 이제 소급 입법 문제는 네. 이런 헌법 이제 소원의 문제로 해서 분쟁이 굉장히 이제 많을 거로 이제 보시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분쟁 요인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약간 네. 그 인문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그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연결고리라든가 유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집이 좀 낡았다 고쳐달라 아니면은 들어올 때 뭐 도배 장판이라도 해달라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뭐 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상당히 매몰차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 뉴욕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대료를 이제 통제를 함에 따라서 주택의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예전에부터 있어 왔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임대인 임차인 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유대감들이 이제는 거의 좀 상당히 좀 단절된 가능성이 많고 정말 갑과 을의 관계, 을과 갑의 관계로 조금 더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살짝 듭니다. 그와 함께 그 이제 그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에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실거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게 예. 정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를 최소한 1년 이상 감시를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누가 실질적으로 합니까, 그걸 누가 해요? 네. 임차인의 몫이. 임차인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자기 살기도 저 바쁜데. 사람이 나한테는 실거주 하겠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내가 네. 어렵게 비싼 가격으로 새 계약을 했는데 그 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는지를 예전 집에 가서 예, 틈틈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서울이 한 전세 가구가 75만, 네.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이 80만, 인천이 좀 작아서 한 11만 정도 되는데 네. 전세 가구가 합하니까 한 166만 정도 돼요. 네. 160만, 70만을 이게 실거주인지 아닌지를 행정력으로 저는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실거주의 문제, 그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문제하고 그걸 법률적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저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용될 가능성이 전월세 있습니다. 신고제가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내년 6월부터 전세 신고제가 되잖아요. 내년 6월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지금 통계 그 시스템 네. 자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또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과연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조금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거주 요건이 뭐 내가 직접 살겠다, 직계 좀비 속이 살겠다라고 하면 뭐 교수님 1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년 동안 계속 감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년 이상 살아야만. 근데 내가 나를 몰아내고 2년 동안, 그러니까 당신들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라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근데 이제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를 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3개월치를 이제 손해배상처럼 이제 물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에 이제 간주 임대소득세 해가지고 이제 연리 한 4%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건들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이게 기존에 이제 나간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인이 그걸 갖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손배소도 임차인이 또 청구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관계, 법리적인 관계도 있고 그걸 또 2년 동안 그 눈 뜨고 좀 감시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쉽게 그걸 주려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네. 핑계도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합의도 보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이제 뭔가 이게 좀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약간 좀 갈라놓는 듯한 그런 느낌들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갱신 거절 사유 중에 몇 가지 Q&A를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내용 중에 뭐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당한 어떤 보상금을 뭐 이사비 같은 걸 지급했을 경우라든지 뭐 아니면 세입자가 2달치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피해자는 그거는 이번 제도가 아니라도 기존 제도 하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새로울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실거주의 경우에만 이제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 쪽에 유리하도록 했는데 그걸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그걸 악용하는 것을 방어할 기제가 별로 없다는 차원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그 사실 자체의 명분 자체가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네. 근데 그걸 또 세게 가서 굉장히 세게 들어가서 예를 들면 실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거주 사유와 이런 것들을 뭐 동사무소나 뭐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효율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또 옥을 지어버리면 저는 집을 놓는 사람이나 그깟 전세 안 놓겠어. 네. 그거 안 놓고 그리고 이 정부가 뭐 천년만년 가겠어? 기껏 해봐야 4년인데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6년인데 난 그동안 차라리 손가락을 빨아도 난 집 안 놓고 버티겠다. 말겠어.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시는 분들은 네. 그 전세 자체를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세 소득세 내야 되죠. 그다음에 이런 규제 받죠. 뭐 집을 한번 놓아 보시면요, 뭐 관 터져서 수리해줘야 되지 많다.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 나 그럼 차라리 안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네. 의외로 임차인에게 굉장히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그 악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전 이 법이 취지는 좋으나 너무 임대인을 몰아세우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힘이 없을 것 같으냐? 임대인이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반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저는 내줘야만 이게 잘 안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임대인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 대응 수단의 하나로 네. 그동안 온라인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대출 전세금 대출 증액을 할 때 네.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네. 거부할 수 있다는데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이번에 그 네. 보완 조치 형태로 해서 네. 그 상승한 어떤 임대료에 대해서 네. 그 추가로 이제 보증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임차인이 가능하다. 이제 직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뭐 그런 제도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된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사실 이런 모든 제도들이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고 오랫동안 내가 이사 가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 한 4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는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계속 될 때마다 느끼는 게 예전에 이제 89년도에 이게 법률이 개정돼서 90년도에 그 의무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는데 네. 그게 안착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89년, 90년 이렇게 그 두
2년을 갖다 따져보면 실제로 89년하고 90년 합치면은 거의 50% 가까이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또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2년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늘린 4년의 어떤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는 시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가장 이제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리 변수인데 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집주인들은 아무래도 전세 받아서 그걸 굴릴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차라리 좀 약간 현금이 좀 있는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를 아예 없애버리고 월세로 다 자꾸 돌려- 월세로 이제 월세로 다 전환을 돌리는 할 거죠. 거면 네. 결국에는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는 물량만큼 전세는 또 물량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순수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향 중에 이것이 도입이 된 상태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구한말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런 전세 제도가 정말 종말이 더 촉진이 되고 빨라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 네. 그 전세를 놓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굴리는데 시중 유통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난 차라리 안 놓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위 현금 자산이 있는 그런 임대인들은 네. 주로 어느 쪽에 그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저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이분들이 그야말로 전세 시장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속하는 전세 시장의 물량들을 이게 시장에서 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서 오히려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나가 2년을 안 놓더라도 2년 동안 높은 임대료로 또는 전세로 하면 그것이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간 수익률. 저는 4년 아니라 6년 끊어가더라도 저는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소위 양질의 전세 시장이라 하면 전세 가격이 상당 부분 되는 그런 부분의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유인책을 줘서 예를 들면 예, 무슨 예를 유인책? 들면 전세 가격을 상당히 덜 올리는 경우에는 덜 올리는 만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전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소득공제라든지 한 혜택을 줘서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쬐기만 하면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쬐면요 부러지고 터져요. 네. 예. 근데 아까 그 최 교수가 89년, 90년대 네. 임대료 1년에서 2년 올릴 때 굉장히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전세값이 안정됐단 말이죠. 91, 92년도 들어가면서. 그때가 예. 이제 200만 원 주택 건설에 입주했던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어찌됐든 만약에 이번 대책도 네. 한 1, 2년 정도의 그런 혼란기를 거쳐서 네. 또 이제 안정이 될 거라 이렇게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수도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0만 가구에다가 또 서울에 여러 가지 유유부지 개발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있고 공급 물량 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나온다면. 뭐 공급 대책이 네. 나올 네. 텐데 그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범 단지 기준으로 해서도 4년 뒤예요. 인재 보상 들어가고 공사 기간 3년 정도 감안을 하면 4년 뒤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에 또 임차인들의 고통은 또 우리가 계속 방치를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그게 2024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다 뿐이지 본격적인 입주라고 한다면 2025년, 26년이 될 텐데 근데 그 물량들이 사실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다는 서울의 외곽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울, 그러니까 안에 있는 또 전세 시장은 또 외곽 지역하고는 또 다른 방향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물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전에 200만 원 주택 건설이라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번에는 그 정도 물량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잡힐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예. 그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우리 그 정책 당국도 그렇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용산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지은 지 한 20년 됐어요. 형식적으로는 그게 공급이에요. 있으니까. 예. 있잖아요. 예. 아파트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배관도 뭐 난방도 그래서 아파트.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가 있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살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여기 너무 오래돼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바꿔야겠어. 다시 말해서 60만 70만 채의 아파트가 있어도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공급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는 있어도 비는 안 새어도 나 이거 깨끗하게 좀 새 단장을 해서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는 만들어지는데 자꾸 정부에서는 있는 물리적인 아파트만 보고 아 이거 뭐 25년 안전 뭐 검사 됐으니 이건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도 거기서 안 살 거면서 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못 살겠다. 나 좀 깨끗한 데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동산 대책에 굉장히 잘못 핀트가 막히는.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 물량 확대라든지 현재 주택 통계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네. 공급이 상당히 적다고 봐야 그런 항상 얘기네요. 모자라는 항상 것이죠. 모자란다고. 그래서 정부는 끊임없이 그것을 새로운 어떤 취향이나 새로운 소득 수준이나 분위기에 맞게끔 바꾸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다 뭐 해서 묻고 뭐다 해서 묻고 하니까 결국은 서울 그 핵심 그 도심지에서 공급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꾸 뭐 1기, 2기, 3기도 신도시 해봐요. 그 누가 가나? 안 가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전세 시장 풍기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월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월세를 전혀 고려는 전월세 상한제에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좀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고 봐야 이번에 되는 그 거죠. 인상률이 5%이잖아요. 예. 이제 최대 상한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현금이 좀 있는 그런 임대인 얘기했었지만 그 실제로 이제 전세를 만약에 2억에 주다가 이제 5%를 올리면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더 주면 2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만료 시점에 그냥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면 이거는 네. 좀 이득일 수 있는 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월세를 받는 것을 월세 금액을 5% 올리면 그것은 나의 실제로 소득이 잡히는 네. 거고요. 실제 뭐 보증금 올려봤자 그것은 내 소득은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 소득이라든가 내 수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월세로 이동이 되는 것들이 가속화되어서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불리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뭐 이 그 방송에 나오기 전에 잠깐 이제 좀 그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좀 봤던 것들이 있는데 예. 네. 그 독일의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이 임대료에 대한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대가 10%였었고요. 우리처럼 5%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 예. 그리고 이제 작년 이제 2019년 독일은 뭐 30%라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던데 10% 베를린 10%였어요. 예, 베를린은 이제 10%였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7월 1일자로 이제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 내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파리 같은 경우 약간 좀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20% 이내로 하되 뭐 파리 전체를 14개 존으로 나눠서요. 각각의 존마다 상한율을 갖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굉장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상한율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어떤 정책들은 조금 약간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제 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설명을 할 때 열변을 토하시던데요. 열변을 토했는데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가 임차인에게도 이런 보호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사전에 좀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저는 아까 그 발언이 굉장히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저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그렇습니까? 이야기였어요. 했고 아까 5% 지적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게 제주가 다르고 경북이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최종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긴 하는 거죠. 5%를 기준으로 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5% 넘어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밑으로 내릴 수 그러니까 있는 아까 거죠. 지적하셨듯이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가 굉장히 잘 되어서 경기가 되게 좋아서 사람이 막 몰리는 쪽에는 5%로 묶으면
집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경직적이다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네. 집주인과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이런 기준을 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외국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올리는데 준거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물가 상승률이라고 아까 경제 상승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네. 공정한 그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좀 모르긴 하지만요. 2달이 안 되어 갖고요. 어쩌면 이 5%요. 이거 다시 조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다. 네. 아니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 내보내고 새로 계약하면서 상당히 높은 새로운 신규 계약을 그 인상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가 사실상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 부탁은 집을 전세를 놓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진짜 세금 되게 많이 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급을 원만히 해줘야만 전세 시장이 잘 굴러간다. 따라서 그분들을 양질의 전세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죄악시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면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제도 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꺾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제도를 근데 만들어 그 제도도 저는 그 제도도 너무 심하게 편의를 봐준 거예요, 사실은. 네. 너무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부작용이 부작용이 생기잖아. 크니까 왜 또 바꾸고. 정부가 그 일을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일 가지고 평생을 녹을 먹은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과세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부면은 아무리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양도소득세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 안 되죠. 네. 이래 갖고 2년도 안 돼 갖고 또 뒤집고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제도요. 저는 6개월 이내에 정부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손을 봐야 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법안을 만들어 시행을 하는데 6개월에 바꿀 법안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터넷이 뜨거울 겁니다. 네. 다주택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고위공직자 오늘까지 다 다주택자들은 팔아라 이렇게라고 네. 정부가 입장을 바꿨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 숫자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다주택. 다주택, 그러니까 2주택, 3주택.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작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구하고 또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또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에 한 채 아니면 내가 내 가족이 있는 아니면 내가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택의 숫자에 계속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계속 집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단죄하고 하는 것들이 맞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문제점인 투기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뭔가 무자르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약간 좀 부식의 논쟁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어찌됐든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들,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네. 2주택을 오늘까지 해소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파는 게 무슨 부동산 안정에 기여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다주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제도가 다주택자한테 불리하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보유세도 올리고 뭔가 시장에 물량을 좀 내놓게 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떤 뭐 정부 당국자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그런 고위 당직자들이 모범을 안 보이면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사실 면이 안 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팔까요? 뭐 아마 그분들 비서실장 중에서는 팔았잖아요. 아니 그게 진짜 그게 진정한 매매일까요? 뭐 그중에는 약간의 이제 가장 예를 들어서 매매 제가 청와대에 되게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내놓으면요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안 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오늘까지 끊어가지고 문자들이 팔아라 그러면 팔렸다고 하면 그 팔린 게 정상 거래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건 따져봐야 이제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하라고 해서 팔았다고 하지만 그게 뭐 친구가 사준 건지 친구가 산 것 같이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 일반적인 관리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고 내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고 싶어도 안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더 떨어질 때를 네. 기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팔아라 해가지고 팔았다라고 박수 치는 것이 저는 되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극하는 것 같은 게 실제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제가 매각 그런- 의사만 밝혀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지금 오늘은 또 정리가 바뀌었어요? 되고 매각하거나 매각의 의사 표시를 하면은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그 매각할 게 아니고 하겠다라고 사실 저도 하겠다고 내놨는데 지금 4년째 안 팔려갖고 지금 들고 있는데 진정성도 떨어지는 아니, 그렇습니다. 가격을 좀, 매각 의사가 좀 많이 되든. 낮추면 팔리죠. 왜 안 팔립니까? 근데 강남은 제가 그 돈으로 샀을 때 강남에 샀으면 한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저도 떨어뜨리기가 용산인데 쉽지 안 않죠. 오르니까 네. 아니, 그러면 혹시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받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첨언을 해드린다면 주택의 숫자를 가지고서 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은 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내가 현재 있는 현직은 영원하지 않고 주택은 상당히 좀 꽤 오랫동안 내가 보유를 해도 나의 어떤 퇴직금이 될 수도 있다면 그럼 뭔가 진급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바깥으로 비치기에는 버티는 듯 하다가 네. 송파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알려져는 있습니다. 네, 이제 예. 오늘 발표가 되면 네.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겠지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숫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뭔가 원래 있는 능력보다 약간 다르게 본다라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능력이 아니고 인격을 지금 폄훼하는 거죠. 예, 인격까지 이게 주택을 예.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투기꾼이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샀다. 네. 이렇게 매도질을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그게 능력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사 검증할 때도 실제로 무주택자여야만 인사 검증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근데 이어지는. 그것도 이중적인 게요. 본인들은 다 거기서 제외가 되고요. 남들을 판단할 때는 또 그 잣대를 들이내미는 것이죠. 최 교수님, 그러면 가장 관심사는 이제 네. 2년 이후부터 과연 전세값이 안정이 된다면 네. 지금 5% 올린 사람들도 별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때 폭등을 한다면 이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시장에서는 안정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 이 전세 가격이라는 임대료가 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그 임대료 상한율을 이제 10% 상한선으로 이제 정하기도 하고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폭등을 하니까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촉발을 시켰던 회사가 이제 어떤 그런 부동산 관련된 임대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여러 주택을 베를린에 있는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그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임대료를 인상을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니까 결국엔 베를린 시 당국이 어떤 극약 조치를 썼냐면 5년간 앞으로는 전혀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임대료가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는 2015년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그동안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각국별로 지금 임대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대료라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 이것은 어떤 제도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추세적인 것들을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섭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버무려야 되는데 단죄하듯이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확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제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6개월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뒤에 한번 진짜 더 많이 오른다면 이 부분을 조금 출구 전략 형태로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요 제도만 가지고 놓고 보면 뭐 빠르면 뭐 6개월 늦어도 2년 안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전세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빠져나갈 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집을 계속해서 개조를 하면서 이 그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것은 이 3법으로 잡히는 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전세 시장, 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네, 임대차 3입법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최양수 건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